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집도 있고 필요한 물건도 있고 예전보다 훨씬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하루를 잘 버텼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가슴 한쪽이 텅 빈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숨이 얕아집니다. 혹시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삶인데 속은 늘 정리되지 않은 방처럼 어수선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허전함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중년이 되면 많은 것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언가를 더 이루지 않아도 되고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결핍이 아니라 집착의 피로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생각과 역할, 책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지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아이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관계에 대한 후회와 비교. 이 생각들은 멈추지 않고 반복되며 마음을 채우는 듯 하지만 실은 마음의 숨쉴 자리를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이상하리만큼 공허함만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즉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마음도 몸도 관계도 지금의 상태 그대로 머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으려 애쓰고 붙잡으려 애쓰면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지켜야지, 이만큼은 가져야지, 이 나이에는 이래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방에 들어섰을 때 눈에 띄는 물건들, 쌓여있는 종이들, 정리되지 않은 구석, 그것들은 단순히 게으름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바빠 돌보지 못한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머무는 자리도 자연스럽게 흐트러집니다. 중년 이후의 허전함은 대개 무언가 더 가져야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붙들고 있어서 생깁니다. 이미 끝난 역할, 이미 지나간 기대, 이미 충분했던 관계를 놓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마음속에 쌓아두기 때문에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구는 큰 불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쌓여가는 피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이유 없는 불안도 모두 고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고의 중심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집착은 꼭 물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이래야 한다는 기준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이제 아주 잠시만 멈춰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그 자리를 느껴봅니다. 바닥의 감촉, 의자의 무게, 방 안의 공기,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수행, 알아차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고치려 하지도 말고 그저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허전함이 있다면 허전함이 있구나, 불안이 있다면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기만 해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의 삶을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허전함은 잘못이 아니라 너무 오래 애써 온 마음의 신호라는 것을요, 이제부터 우리는 무언가를 더 채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씩 내려놓고 비워내고 쉬게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주 작은 자리 하나에서부터 마음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방이 어질러져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너무 게을러서 그래. 정리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인생을 잘 살겠어. 이런 말들을 혼잣말처럼 되뇌며 마음에 또 하나의 짐을 얹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어질러진 방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과부하 상태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안정되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쉼 없이 돌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책임, 가족 안에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걱정, 자녀에 대한 미안함,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끌려다닙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쁠수록 손은 더 이상 정리에까지 닿지 못합니다.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미루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피곤해. 나중에 한 번에 해야지. 이건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이 말들은 모두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그 안에는 지금의 나를 돌볼 여유가 없다는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정리를 미룬다는 것은 현재의 자신보다 미래의 자신에게 짐을 넘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산란할 때를 신번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많고 걱정이 끊이지 않아 마음이 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키웁니다. 아이의 행동을 더 간섭하게 되고 집안의 작은 어지러움에도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내면은 돌보지 못한 채 바깥만 붙잡고 흔들게 됩니다. 어질러진 방을 보고 불편해하는 이유는 보기 싫어서만이 아닙니다. 그 공간이 지금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서류 더미는 미뤄둔 결정들을 떠올리게 하고 쌓여있는 물건들은 끝내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서는 순간 이유 없이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싹 다 치워야지. 하지만 이 결심은 자주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의지의 부족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는 큰 결심보다 작은 숨돌림이 먼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도 자비입니다. 정리를 못하고 있는 자신을 나무라기보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 이 한 문장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어질러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 미뤄져도 자책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유. 그 여유는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을 때 생깁니다. 이제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방 전체를 보지 마십시오. 대신 눈앞에 있는 딱 한 곳만 선택합니다. 탁자 위 한 모서리, 소파 옆 작은 공간, 또는 가방 안 한 칸,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손에 들어봅니다. 손에 쥔 물건을 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건이 지금의 나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이 물건이 나를 과거에 묶어두고 있는가? 정답을 빨리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정리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많이 치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 괴롭히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 칸을 정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방이 어질러져 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엉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 너무 성실하게 버텨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버티는 삶에서 돌보는 삶으로 아주 천천히 방향을 바꿔가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하나의 물건이 단순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시간이 들어있고 기억이 들어있고 누군가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아두곤 합니다. 이건 그냥 버리기엔 아까워. 이건 그때 참 힘들 때 함께 했던 거잖아. 이렇게 말하며 우리는 과거의 한 장면을 물건 속에 그대로 남겨둡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즉 무상을 가장 중요한 진리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관계도 감정도 그리고 물건도 머무르지 않고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독 물건 앞에서 이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마치 물건을 붙잡고 있으면 그 시절에 나도 함께 붙잡을 수 있을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 집 안이 점점 무거워지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너무 많이 들여서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시간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학창시절 물건, 이미 바뀐 생활에 맞지 않는 가구, 다시는 입지 않을 옷, 다시 쓰지 않을 물건들, 그것들은 지금의 삶에 맞지 않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라는 말로 그 변화를 미루어 둡니다. 무상은 냉정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아픔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의 짐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과거를 지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추억이 있어서 못 버리겠어요. 하지만 추억은 물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물건을 놓아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이 줄어들수록 기억은 더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집착은 꼭 욕심 많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관계에도 물건에도 역할에도 오래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지치고 더 늦게 허전해집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집안에서 가장 오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물건이 지금의 삶을 실제로 도와주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저 그때의 나를 붙잡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현재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중년의 삶은 새로운 시작보다는 자연스러운 전환의 시기입니다. 무언가를 더 쌓기보다는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내려놓아야 다음 계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봄에 새순을 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합니다. 오늘은 버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물건 하나를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마웠어.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버리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이별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며칠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은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일 것입니다. 억지로 결심하지 않아도 지금의 삶에 맞지 않는 것들이 스스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때에 내려놓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이 깊어지고 방 안의 공기가 가벼워집니다. 무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자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는 위로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맞지 않게 된 것들을 조금씩 놓아줄 수 있다면 집도 마음도 서서히 다음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집안이 어수선할수록 마음도 함께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더 통제하려 합니다. 물건의 위치를 바로잡고 사람의 행동을 고치고 상황을 계획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애쓸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고라고 부릅니다. 큰 불행이 아니라 쥐고 있으려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지속적인 피로입니다. 중년이 되면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아이의 선택이 걱정되고 배우자의 태도가 마음에 걸리고 집안의 작은 어지러움도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는 바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말들은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놓아두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소유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붙잡는 것도 집착이고 기대에 매달리는 것도 집착이며 이래야 한다는 기준을 놓지 못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이 집착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특히 비교는 집착을 빠르게 키웁니다. 다른 사람의 집,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속도, 저 집은 왜 저렇게 깔끔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의 기준이 바깥에 있는 한, 마음은 항상 뒤처진 느낌을 갖게 됩니다.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거는 기대. 이 나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 맞지.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은 곧 분노나 자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집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집 안에 쌓인 물건들 중에는 사실상 기대의 잔해인 것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더 잘 쓰일 거라는 기대,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기대, 언젠가 정리할 거라는 기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은 채 물건은 그 자리에 머물며 마음을 압박합니다. 불교에서는 고가 생기는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만들려 할 때,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려 할 때 고는 반드시 생깁니다. 삶은 본래 정리되지 않은 채로 흘러가는데 우리는 완벽한 정리를 꿈꾸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리를 통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로 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통제로 정리하면 잠시 깔끔해질 수는 있지만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이해로 정리하면 속도는 느리지만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작은 관찰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신경 쓰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안 돼? 왜 항상 나만 해야 해? 이 질문들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오래 긴장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놓아도 괜찮다고. 모든 것을 바로잡지 않아도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의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고.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집착은 조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리를 하기 전에 자신에게 한 문장만 건네보십시오. 지금 이 상태에서도 나는 괜찮다. 이 문장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습관을 잠시 내려놓자는 제안입니다. 고는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고는 우리가 어디에서 너무 세게 쥐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집착은 서서히 풀리고 공간과 마음은 동시에 숨을 돌리게 됩니다. 정리가 잘 안 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통제가 느슨해지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여백 속에서 비교와 기대가 잠시 멈출 때 비로소 마음은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정리를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하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이걸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하는데 이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우는 사이 몸은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춥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리를 결심한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신을 또다시 탓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수행은 언제나 생각보다 몸에서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과 몸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몸의 움직임도 흐트러지고 몸이 바쁘고 거칠어지면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수행은 언제나 손과 발, 호흡과 자세 같은 아주 구체적인 것에서 출발합니다.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기보다 손을 먼저 움직이는 것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중년이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경험이 쌓인 만큼 경우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결과를 먼저 계산하고 실패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듭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은 약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 즉 지금을 알아차리는 힘은 특별한 명상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할 때, 바닥을 닦을 때, 물건 하나를 제자리에 놓을 때에도 충분히 길러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씩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수행으로 바꾸는 첫 번째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손에 쥔 것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 칸을 동시에 보지 않고 방 전체를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물건 하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물건의 무게를 느껴보고 표면의 감촉을 느껴보고 이 물건이 어디에 놓일 때 가장 편안해 보이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지? 이건 또 언제 샀더라? 그 생각들을 밀어내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다시 손의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손에 집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집니다. 걱정은 잠시 멀어지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던 생각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상태가 바로 정리 중에 찾아오는 짧은 쉼입니다. 이 쉼은 생각을 억지로 멈추지 않아도 몸이 움직이는 동안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마음이 달라질까요?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벼워집니다. 마치 꽉 조인 끈을 한 칸 느슨하게 푼 것처럼 숨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오늘 한 서랍을 다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칸을 정리하다가 멈춰도 괜찮습니다. 정리는 성과를 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치지 않게 돌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 정리를 할 때 시간을 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동작을 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것을 닦는다. 나는 지금 이것을 접는다. 나는 지금 이것을 제자리에 둔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하며 움직여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정리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됩니다. 해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지면은 몸은 훨씬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 마음으로 옮겨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연습은 더 잘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하는 힘입니다. 정리는 그 연습을 아주 일상적인 방식으로 가능하게 해줍니다. 특별한 도구도 넓은 공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물건 하나를 제자리에 놓는 그 순간 마음도 잠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정리를 통해 바꾼 것은 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대하는 나의 태도였다는 것을요.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도구부터 찾습니다. 걸레를 어디에 두었는지, 세제를 뭘 써야 하는지, 시간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부터 계산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준비를 내려놓고 아주 간단한 3가지 동작만으로 하루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열고, 숨 쉬고, 닦는 것,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여는 것입니다. 창문이든 방문이든 서랍이든 괜찮습니다. 아주 조금만 열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의 양이 아니라 닫혀있던 것을 연다는 동작 그 자체입니다. 불교에서는 막힌 것을 여는 행위를 곧 마음을 여는 연습으로 봅니다. 공기가 바뀌기 시작하면 몸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창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든 따뜻한 공기든 바깥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잠시 멈춰서서 지금 이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느껴보십시오.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숨 쉬는 것입니다. 크게 들이마실 필요도 없고 특별한 호흡법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보다 반 박자만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지금, 내쉴 때는 여기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이 두 단어는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가장 짧은 길입니다. 중년이 되면 숨이 얕아집니다. 늘 무언가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대비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을 깊게 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제 조금 쉬어도 괜찮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 짧은 호흡만으로도 긴장된 어깨와 굳은 턱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세 번째는 닦는 것입니다. 방 전체를 닦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딱 한 곳만 선택합니다. 창틀 한 줄, 식탁, 모서리, 세면대, 가장자리,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일수록 좋습니다. 그곳을 천천히 닦으며 손의 움직임에 주의를 둡니다. 닦는 동안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걸 닦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생각들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닦는 동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천이 닿는 느낌, 표면의 온기, 손목의 움직임, 이 감각들이 마음을 다시 지금으로 불러옵니다. 불교에서 수행이란 번뇌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가 올라와도 그곳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 닦는 동작은 그 연습을 아주 일상적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고 손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해도 시간은 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분은 하루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고 몸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이 연습을 아침에 해도 좋고 잠들기 전에 해도 좋습니다. 특히 밤에 생각이 많아질 때 이 세 단계를 조용히 반복해 보십시오. 열고 숨 쉬고 닦는 동안 머릿속의 소음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얼마나 많이 정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연습의 목적은 오늘 하루 당신이 스스로를 조금 덜 몰아붙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마음이 복잡해질 때,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어질 때 다시 열고 숨 쉬고 닦으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은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정리는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작은 연습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해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내려놓으려 할 때 마음은 가장 먼저 저항합니다. 이건 아직 쓸 수 있어.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이걸 버리면 너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 말들은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두렵다는 마음입니다. 중년이 되면은 선택의 무게가 커집니다. 젊을 때는 틀려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번의 선택이 오래 남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물건 앞에서도 망설임이 길어집니다. 버리는 순간 무엇인가를 확정해 버리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버릴까 말까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유지, 나눔, 내려놓기라는 세 가지 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현실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유지입니다. 지금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주 쓰고 손에 있고 당신의 하루를 편안하게 만드는 물건들, 이것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이 먼저 기억하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오래 남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쓰임이 있는 것들입니다. 아이의 옛 물건, 취향이 바뀐 옷, 여전히 상태는 좋은 물건들, 이 물건들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나눔을 생각할 때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이걸 놓아도
이 물건은 다른 삶에서 계속 쓰일 수 있구나. 이 생각은 집착을 죄책감 없이 풀어줍니다. 중년 이후에 특히 중요한 연습입니다. 그 세 번째는 내려놓기입니다.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것, 수리할 계획만 오래 남은 것, 보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이것들은 이미 역할을 마쳤습니다. 붙잡고 있는 시간이 길수록 지금의 삶은 그만큼 답답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가장 힘들어합니다. 아깝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쓰이지 못한 채 머무는 것이야말로 진짜 아까움이라고 말합니다. 물건은 쓰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쓰이지 않는 물건은 그 자리에서 시간을 잠들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할 때 아주 간단한 질문 3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최근 한 달 안에 사용했는가? 지금의 생활에 맞는가? 이 물건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가? 세 질문 중 2개 이상의 아니오가 나온다면 그 물건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 번에 많이 정리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년의 정리는 속도가 아니라 관계의 정리입니다. 물건과의 관계, 과거와의 관계,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나와의 관계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개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려놓으면 감정의 파도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미안함, 허전함,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이만큼 오래 함께 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받은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나눔이나 내려놓기를 한 뒤 빈자리를 급히 채우지 마십시오. 그 여백을 그대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백은 마음이 숨을 쉬는 공간입니다. 무언가를 더 들이지 않아도 그 빈자리는 이미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덜 가지는 연습이 아니라 맞는 것만 곁에 두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많이 비울수록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만큼만 남겨두는 것, 그것이 삶을 가볍게 합니다. 오늘 정리를 하다가 망설여지는 물건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주자. 그 말은 버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물건과 나 모두를 존중하는 선택의 시작입니다. 집안에 있어도 마음이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몸은 편한데 마음은 계속 바깥을 떠돕니다. 할 일 못한 말, 지나간 장면들이 겹쳐 올라오며 잠시도 가만히 머물지 못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어도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이 내려앉을 자리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머무를 곳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마음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의외로 공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같은 물건이 놓여 있고 그 자리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숨이 고르게 되는 곳, 그런 공간이 있을 때 마음은 그곳을 기억하고 스스로 돌아옵니다. 중년 이후에 필요한 것은 집을 더 넓히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기대어 쉴 수 있는 작은 자리 하나입니다. 그 자리는 클 필요도 없고 비쌀 필요도 없으며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만을 위한 자리면 충분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기능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몸이 긴장을 풀 수 있는지, 시선이 너무 많은 자극을 받지 않는지, 숨이 조금 깊어지는지, 이 3가지만 느껴지면 그곳은 이미 충분한 머무름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단이나 명상 공간을 만들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마음이 단순해지는 방향,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방향이면 됩니다. 작은 선반 위, 창가 옆, 침대 옆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는 물건을 많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권의 책 짧은 문장 하나, 소중한 사람의 사진 한 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다시 생각할 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는 생각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관계의 밀도가 달라지면서 집안에 조용한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 조용함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게는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조용함을 안전하게 담아줄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무언가를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고 명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앉아서 창밖을 보거나 아무 말 없이 숨을 느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만큼은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이렇게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도 괜찮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말을 실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는 매일 같은 모습일 필요도 없습니다. 계절에 따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사진을 바꾸거나 책을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변화에 맞춰 함께 변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이 자리에 잠시 앉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뜬 직후 혹은 잠들기 전 5분,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짧은 반복이 마음에게는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이제 쉬어도 괜찮다. 집안에 이런 자리가 생기면 정리의 방향도 조금 달라집니다. 이 자리를 중심으로 주변을 자연스럽게 정돈하고 싶어집니다. 억지로 치우지 않아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공간도 천천히 가벼워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위로는 누군가의 말보다 이렇게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바깥에서 흔들리고 관계에서 지치고 생각에 잠길 때마다 조용히 돌아와 앉을 수 있는 곳, 그 자리가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집안에 당신을 기다리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덜 외로워집니다. 오늘은 집안을 둘러보며 여기가 내 마음이 쉬어갈 자리일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이 이미 치유의 시작입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마음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왜 이것을 아직도 안 치웠을까? 왜 말해도 변하지 않을까? 집안의 어지러움은 곧바로 말이 되고 말은 쉽게 날이 섭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가장 쉽게 상처를 줍니다. 중년 이후의 가정에서 갈등이 잦아지는 이유는 사랑이 줄어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게 앞서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 배우자를 향한 답답함, 가정을 잘 유지하고 싶다는 책임감, 이 마음들이 겹치면서 정리는 어느새 올바르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자비는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갈등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자주 오가는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건 왜 항상 여기 있어? 말해도 소용이 없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 이 말들 뒤에는 공통된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서 떠안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이 오래 쌓이면은 사람은 날카로워집니다. 정리는 관계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누가 더 많이 치우는지, 누가 더 신경 쓰는지, 누가 더 참아왔는지가 물건의 위치와 말의 톤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며 생긴 갈등은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피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누가 옳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쳐있는가를 살피는 일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를 하다가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다면 잠시 손을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정리일까 이해일까? 이 질문은 상황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깔끔함보다 편안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공간에서는 모두가 같은 기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정리의 속도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없애려 할수록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자비는 차이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차이와 함께 살아가는 힘입니다. 모든 것을 맞추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정리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말이 너무 차갑지 않은가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가족에게 기대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제는 알아주길 바라고 이제는 말 안 해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은 곧바로 통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통제는 관계를 긴장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정리를 하며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싶어질 때 이렇게 한번 말의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왜 아직 안 했어? 대신 이건 나한테 조금 중요해. 명령이 아니라 마음의 위치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공기를 다르게 만듭니다. 자비는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조금 부드럽게 하는 것, 기다릴 수 있을 때 잠시 기다리는 것, 모든 것을 바로잡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허락이 있어야 관계도 숨을 쉽니다. 정리는 결국 함께 사는 방식을 드러냅니다. 물건이 깔끔해져도 말이 거칠면 집은 차갑고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말이 따뜻하면 집은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정리의 마지막은 항상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가장 자주 부딪히는 공간에서 가장 조용한 자비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 한 번 더 닫고 한 번 더 내려놓고 한 번 더 이해하려 해보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집안의 분위기를 생각보다 깊게 바꿉니다. 가족은 완성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관계입니다. 정리를 통해 서로를 고치려 하지 말고 서로를 덜 아프게 하는 법을 조금씩 익혀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정리는 방을 바꾸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다시 맞추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서는 무언가를 더하자고 제안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아주 작게 아주 조용히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크게 생각합니다. 결심을 세우고 계획을 짜고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스스로를 실망스럽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대부분 이렇게 말없이 찾아옵니다. 하루에 조금 눈에 띄지 않게. 그래서 저는 7날을 제안합니다. 완벽한 7일이 아니라 빠지거나 흐트러져도 괜찮은 7일입니다. 이 7일은 삶을 바꾸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삶을 덜 힘들게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첫째 날에는 집 안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 한 군데만 고릅니다. 현관 신발 하나, 식탁 위 종이 몇 장, 침대 옆 작은 공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는 오늘 내가 돌본 자리. 그렇게 마음속으로 표시만 해두면 충분합니다. 둘째 날에는 버리거나 나누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물건 하나를 손에 들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가를 묻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묻는 행위 자체가 집착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셋째 날에는 열고 숨 쉬고 닦는 연습을 다시 해봅니다.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하루가 유난히 복잡했다면 이 5분은 마음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기준점이 됩니다. 넷째 날에는 집안의 작은 자리 하나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봅니다. 생각이 올라와도 괜찮고 금방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물 수 있었다는 경험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말을 하나 덜 해봅니다. 정리를 하며 지적하고 싶었던 말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해봅니다. 이 침묵은 참음이 아니라 관계를 보호하는 자비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루 동안 정리하지 않은 공간을 스스로 용서해 봅니다. 오늘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오늘의 나도 충분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해줍니다. 이 용서는 오래가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다시 첫째 날을 떠올려 봅니다. 집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보다 마음이 얼마나 덜 조급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조금 덜 화가 났는지, 조금 덜 자신을 몰아붙였는지, 그 작은 차이가 있다면 이 일곱 날은 이미 충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특별한 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어느 날 문득 마음의 방향이 달라졌음을 알아차리는 것. 정리는 바로 그 가능성을 가장 일상적인 방식으로 열어줍니다. 집이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어질러질 날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오면 되는지, 어떻게 다시 시작하면 되는지를 말입니다. 그 떼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는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삶과 함께 오르내리는 호흡과 같습니다. 조급해질 때는 잠시 멈추고, 지칠 때는 한 칸만 돌보고, 버거울 때는 오늘을 내려놓는 것. 이 리듬이 만들어지면은 삶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잘 살기보다 덜 아프게 사는 방향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 선택은 오늘 손이 닿는 자리 하나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큰 다짐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숨을 한번 깊게 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